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건조를 추진하게 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비에이션 위크 특파원 김민석 기자와 함께 이 문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 시간에는 핵추진 잠수함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그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좀 봤어요. 뭐 그쪽 논리도 나름 뭐 논리는 좀 있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사실 그 반대하신 분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내용이 많고,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 반대론자들 분들의 이제 걱정이나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3조, 4조 정도 되는데 그 같은 금액으로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혹은 다른 공군 전투기들 개발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기회비용이라죠.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원자력 잠수함이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개발하거나 그 운영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반대와 난관을 뭐 다 이겨내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먼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핵추진 잠수함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 중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 해군의 SSN 델라웨어함이 제한적이지만 내부 모습을 공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Torpedo room is where we store and launch weapons whenever the situation arises. We can hold excess of 10 torpedoes. We have 4 torpedo tubes. We can launch missiles from here. Anything that requires weapons on board a submarine comes from the torpedo room. And this is a submarine's berthing. So here we have the six-pack, as we like to call it, because you have 6 racks, and we fit 6 people in here. It's very tight. It's very tight to sleep in them because you don't have a lot of room to roll around or readjust yourself. We serve about 130 meals per day, and today you guys are here with us on Burger Day, also known as Field Day. So we have chocolate chip cookies for today. We've already been eating them, so that's how you know they're good. Submarines have the best food in the Navy. Don't let anyone tell you anything otherwise. 네, 영상을 보니까 대강 핵추진 잠수함의 구조는 뭐 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인상적인 것이 침실은 정말 좁네요. 거기에 뭐 6명이 이렇게 한마디로 구겨져서 자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먹는 거는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은 뭐 영상이긴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도산 안창호급부터 1인 1침대가 됐는데 그전에는 여러 명이 돌아가지고 이 침대를 썼어야 될 정도로 열악했고, 그리고 방이 있는 건 거의 한 장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내어지면 이거보다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캡슐형 침대라든가 아니면 생활 공간 같은 걸 좀 확충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현재 잠수함의 생활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화장실이 좀 부족하고 이를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무조건 비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휴지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다음 물도 좀 아껴 써야 되는 거 있는데, 네. 그래도 먹는 거는 좀 많이 챙겨줍니다. 해군이 원래 밥을 잘 주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그 예. 밥을 잘 주는 해군에서도 가장 좋은 식사와 식단이 제공되는 게 잠수함입니다. 다만 이제 재료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그 수중에서 작전을 오래 하니까 이제 신선식품을 구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려워지고 우유를 마시는 게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우유는 네. 상하니까. 네, 그래서 우유를 마시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최고 고기 이런 것도 주는데, 잠수함은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일반 수상함과 다르게 약간 그 쉽게 말해가지고 그릴팬, 우리나라 지금 프라이팬으로 하든 직접 굽는 것보다는 찌는 거에 가까운 요리들, 이런 걸 좀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209급 잠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장고 원 잠수함을 만들 때는 이 주방이
양식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밥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국을 끓인다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2-4급을 계획을 건조했을 그러니까 장보고 2 건조했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잠수함 주방 설계도 참여를 해서 이제 국이라든가 밥을 지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한식, 중식, 양식 다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2만 톤급 이상이면 뭐 사우나도 있다, 식물원도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만들게 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는 그거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체력 단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시설, 생활 환경 같은 거를 지금 잠수함보다 약 이제 수치상으로는 2배 이상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조금씩 좀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자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건조하려는 핵잠수함이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떤 성능을 갖추게 될지도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연구가 되고 있고 모델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을 갖춘 함이 될까요? 요것은 절대 기밀이고 제가 아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예. 다만 저는 이제 공개된 정보랑 자료로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팩트가 아닌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4,000톤설, 6,000톤설 이렇게 있고 막 8,000톤, 10,000톤도 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지만 과거에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쓸 스크류 추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잠수함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네, 실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군요. 예, 요 모델의 경우 진짜 원자력 잠수함이랑 그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그 추정 혹은 이제 그 개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수량 그러니까 무게가 8,280톤, 길이가 112.2m, 폭이 9.8m, 최고 속도 30노트 정도의 모델이 있고 요게 이제 동의대 부산대랑 같이 연구한 모델입니다. 그 30억 원 정도 예산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연구를 해서 올해 5월까지 연구한 모델이고 이게 가을에 한번 공개가 됐어요. 요런 걸 감안했을 때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출력은 70메가와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은 아마 20% 이하의 그 LEU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 가지고 20년 정도 그 해결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돼 있고 형상은 이제 그 프랑스의 바라쿠다 혹은 샤펜이라고 하는 원자력 잠수함과 비슷한데 그거보다 약 2,000에서 3,000톤 정도 큽니다. SABM이라든가 미사일 발사구역이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사용하는 10,000톤급 버지니아급 잠수함보다는 작지만 프랑스나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큰 상황이다. 그 정도의 사이즈로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진짜 팩트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조선 관련 연구자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컨셉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요 수치가 나왔다 정도로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그냥 공식적인 어떤 뭐 초기 모델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것이고 뭐 이게 실현되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만 아예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도 현재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연구는 이제 기밀, 비닉 사업으로 연구돼서 이제 업체분들이라든가 군에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이제 국책 사업으로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말한 수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만든 잠수함이 어떤 모습이 될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는 무장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궁금한 게 있고 특히 그 미사일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디젤 잠수함들은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과 뭐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새 핵 잠수함은 그보다 더 우수한 탄도 미사일이나 심지어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현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이 분명한 것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재래식 탄두를 가진 미사일들을 탑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뢰로서는 우리가 범상어 호군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형 어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어뢰 중에서도 로켓 추진 기관을 가지고 있는 어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자신들을 보호할 때 어뢰를 쓰고 남을 공격할 때 쓰는 미사일로는 크게 세 종류가 이야기되는데 첫 번째로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도산한 창호함이라든가 아니면 장영실함에 탑재되어 있는 해성5라고 하는 미사일은 아마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무 4-4라고 하는 SABM이 있습니다.
그럼 초음속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은 뭐가 다르냐? 고도가 다른데 둘 다 빠른 거는 동일한데 그 추진 방식이 달라가지고 이제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로켓처럼 우주를 향해서 가다가 자유 낙하를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개념. 그다음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제트 엔진 같은 이 비행기와 같은 엔진을 가지는데 비행기 엔진보다 약간 더 빠른 그러니까 마 2에서 3 그러니까 국제선 여객기 한 3배 정도 되는 네. 속도로 가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가 되는 게 하이코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약간 우주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 일반적인 제트 엔진과 다른 스크램제트 복합 엔진이라는 건 새로운 추진기간을 따라서 마 5에서 6 그래서 일반 항공기의 6배 이상 빠른 속도를 20km 이하의 낮은 고도로 가서 탄도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의 장점만 합친 이런 미사일들까지 이제 잠수함에 장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네, 마 5에서 6 이런 거는 뭐 영화나 아니면 뭐 SF 소설에서 뭐 보는 뭐 그런 정도의 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뭐 자세하게 다루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10년 뒤쯤에 이제 드디어 핵 추진 잠수함을 완성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어, 공격,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어가 단순히 적이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를 침범한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적극적 방어로서 대한민국의 핵 공격을 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뭐 김군옥 영웅함이라든가 혹은 최연함 같은 수상 및 잠수함, 핵을 가진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유사시에 그 발사 기도가 발견됐을 때 선제 공격을 당해서 대한민국의 핵 공격을 막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 임무를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공개적으로 반항한 것도 이 맥락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이제 그 잠수함을 사용해서 이제 보복 능력 이렇게 중요한데 핵 보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우리는 핵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해서 보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잠수함은 적의 지휘부라든가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암살 정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사거리라든가 탑재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대규모로 막 핵 공격을 하고 이런 능력은 없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아니면 최고 지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위치를 알면 5에서 1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그러니까 킬체인 개념인데 좀 더 확장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개인적인 주장인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효용성을 활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여러 초음속 미사일들, 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적의 함대를 공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해군이 크지 않지만 유사시에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이제 막 압박을 하거나 할 때 우리 해상교통력 같은 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주변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안티십 미사일들을 원자력 잠수함에 좀 탑재를 해야지 이런 함대들이 한국 영해에 유사시에 들어오고 압박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북한 말고도 우리가 이제 중국 해군의 잠수함에 대한 뭐 견제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게 될 핵잠수함이 그런 역할도 충분히 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모습들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서해에서 미국 핵잠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국 핵잠을 만나는 게 반가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 핵잠보다 한국 핵잠이 만만해서 그래서 아마 반대를 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 중국 핵잠의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은 좀 만만한 상대가 될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과 잠수함끼리 싸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영화에선 많이 봤는데 실전에서 그렇다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못 들어봤는데. 예. 지금 공식적으로 잠수함과 잠수함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없습니다. 와, 한 번도 없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잠수함이 그만큼 탐지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전 사례는 오히려 어떤 것들이 있냐. 프랑스와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서로 충돌을 하고 아니면 미국과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이 서로 충돌한 충돌 사고가 많아요. 충돌이란 말은 무엇이냐. 상대방을 추적을 했는데 이게 추적이 실패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부딪혔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에서는 이게 그 누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 그렇죠. 이 그런 스크류 음을 들으니까 프랑스 잠수함이다, 러시아 잠수함이다 이게 파악하고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확률과 가능성의 싸움입니다.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누구 것인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은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니까 긴장하고 한국 원자력 잠수함이니까 이 애들은 별로 상대 안 하게 이런 식의 상황이 일단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첫 출발점 가정부터가 좀 쉽지가 않군요. 네, 일단 저기 원자력 잠수함이 있을 확률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지뢰찾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뢰찾기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머리가 똑똑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할수록 지뢰찾기 게임 같은 거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항상 운이 있잖아요. 운에서 일단 해역에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늘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중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 보도한 내용 중에서 중국 핵 잠수함이 공해상에서 일본 해사대 그러니까 해상자에 대해 발각돼서 이틀간 쫓겨다니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네. 중국 해군의 수치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중국 해군 같은 잠수함이 중국이 원자력 잠수함 운영을 오래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야 이게 좀 기술이 발전했고 그전에는 너무 시끄럽고 성능이 떨어져서 잘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면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은 그 초보 운전이지만 잠수함 운영의 경험이라든가 특히 원래 기다리고 견디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 잠수함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한국 원자력 잠수함을 맡게 된 상황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다만 그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항의할 수 없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확산의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을 준 거 이것을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도할 수 있는데 중국 먼저 이미 북한에다가 그 핵 관련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넘겨준 게 있고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커넥션 때문에 이제 북한의 그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높아져서 미국 트럼프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러시아 북한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지만 문제네요. 예, 국제 정세에서 내가 한 일을 남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적이 더 늘어나는 뭐 또 다시 상대해야 될 핵잠이 더 늘어나는 문제여서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하기에도 논리도 뭐 그렇게 충분치 않고 이미 북중러의 동맹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한국만 손을 묶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 번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부분 가상적 우리가 걱정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 매체 보도로는 뭐 자신들이 이미 뭐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선 이 북한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재래식 SABM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역할은 같은데 능력이 훨씬 우리나라 장고 3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로미오급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라 할 만한 잠수함을 자르고 붙여가지고 기형적으로 만든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중 자막 능력이라든가 전체적인 능력 그러니까 잠수함의 공격이라든가 방어, 센서, 음파 탐지기 이런 것들이 다 형편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문제는 지금 건조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서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거나 북한의 이제 좀 군비 투자를 유도해서 이제 군비 그 평화에 좀 깨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평화를 좋아하긴 한데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먼저 훨씬 더 빨리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다. 요게 대해서 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미 만들기 시작한 지 오래됐다 이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8차 당대에서 건조를 선언하고 지금 이제 이미 건조가 상당 부분 완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난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방문해가지고 아주 작은 단면으로 이 원자력 건조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를 보여줬어요. 네, 아주 저도 봤는데 아주 그냥 작은 면만 보여줬죠. 자기들도 그게 되게 기밀이니까 그렇게 거의 공개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도자의 모습 위주로만 살짝 나온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게 북한식 대화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나는 작게 알려주면 니들은 우리의 의도를 다 알아야 돼. 그런 희생자의 저도 있는데요. 저는 그 사진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김정은의 키가 174, 몸무게가 130kg 정도로 추정되니까 김정은의 키를 이렇게 대서 비례적으로 이 사진을 분석해서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 크기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는데 저 말고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대체로 이야기한 게 폭이 9m 이상이다. 즉
6,000에서 8,000톤 이상의 상당한 대형 원자력 잠수함이고 요게 SLBM 탑재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5,000톤에서 8,000톤. 근데 그걸 추정하는데 사진을 보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잠수함의 어떤 표면을 보니까 이 정도 비례다 해서 야 이거 참 되게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학의 뭐 비례 원리를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상당히 흥미롭네요. 예. 네, 이것들은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그 공개 정보 분석이라는 영역이고 북한도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잠수함을 만든지 알아줘. 하지만 그 수치를 공개 안 할게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고 북한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얘들이 계산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공개하는 그쵸, 그런 그쵸. 거군요. 아. 그런 것이고 이제 그거에 이제 싫으면 이제 김정은의 키를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데 그 사실은 이제 키높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래서 분석도 열심히 해요. 맞아요. 키높이 구두를 실으면 그 계산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김정은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추적의 대상이고 저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추적을 하고 계세요. 요것까지는 좀 이제 여담이었고 여기다가 러시아가 원자로 기술 혹은 그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 통째로 북한한테 넘겨줬다 이런 의혹들이 최근 언론 보도를 위해서 이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 우리나라보다 최소 이제 5년 혹은 10년 먼저 원자력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서 저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그 공개가 항의하는 모습을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가겠죠?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진수식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갑지 않은 미래 그런 북한의 핵잠수함이 건조가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큰 위협일 텐데 말씀하셨듯이 북한 잠수함이 먼저 출현할 것 같긴 한데 뭐 또 그 뒤로 우리의 핵잠수함이 나타났을 때 자 북한의 잠수함을 충분히 막아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 쫓기는 싸움이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능력 자체가 몇 배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북한이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건조가 된다면 일단 탐지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시끄럽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이게 원자로의 소음 같은 게 크기 때문에 멀리서 잘 노출된다는데 반대로 원자력 잠수함은 크기 때문에 소나 음파 탐지기 크기를 재래식 잠수함 대비 한 4배에서 5배, 심하면 거의 10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음도 크지만 남의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발달했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보다 추적 영역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건조된다면 북한이 어느 지역에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든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고 미행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내에서 작전을 하겠지만 뭐 북중러 동맹들이 좀 심화가 되면 러시아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양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이런 군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2030년대는 존재합니다. 2030년대요. 예. 네. 북한과 이제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 삼국들이 동맹이 좀 실제로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많고 저는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이랑 그렇게 척을 짓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랑 중국이 이제라도 좀 마음을 고쳐서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술을 좀 끊거나 아니면 좀 막아주거나 하면 우리는 또 원자력 잠수함 보호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외교라는 게 뭐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까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연구 검토부터 뭐 시작하면은 우리의 한국의 핵 잠수함 계획은 뭐 사실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염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핵 잠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비싸고 또 기지와 인력, 핵 연료의 공급 문제 같이 해결할 일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뭐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북중로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로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준비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까지 여러 가지 고차원 방정식을 그런 해법들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것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골라본 세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